2023년 4월 1일 오전 11시 문자 메시지가 한 통 왔습니다. 세금을 안 낼 거니까 국세청이 압류하기 전에 집 명의를 가져가라는 집주인의 문자였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T플레이스 오피스텔에서 이 문자를 받은 사람은 두 사람, 5004호에 살고 있는 김승진 씨와 7006호에 살고 있는 이종경 씨였습니다. 집주인은 이른바 동탄 오피스텔 전세 사기 부부. 부부는 동탄 신도시에만 오피스텔 268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두 사람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5004호와 7006호의 선택을 따라가 봤습니다. 손발이 벌벌 떨렸죠. 갑자기 왜 내가 이 집에 이사를 왔을까라는 생각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저희가 돈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피해자는 목적이잖아요. 이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또 다른 내가 또 사기당하는 거 아닐까? 재무적인 치료는 94%지만 마음 치료는 100%라는 게 헤드라인이었는데,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았나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전히 진행 중이고 노력을 해야 되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데가 이제 삼성전자 동탄 공장 입구고요.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948번지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가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인근 오피스텔과 빌라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는 데가 이 공장에서 한 1k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촌이 엄청 많이 청년들의 전월세 수요가 끊이지 않습니다. 임대 수요가 많다 보니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 부부는 이 점을 악용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500만 원 더 얹어서 8,5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년 1,000만 원, 2천만 원씩 전세 보증금을 올렸습니다. T플레이스 오피스텔 두 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인 박모 씨는 2021년 2월에 5004호를, 남편 장모 씨는 같은 해 7월에 7006호를 각각 8,5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부부는 5004호 전세 보증금을 9,500만 원으로, 7006호는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사이 2,500만 원의 수익이 생긴 셈입니다. 오피스텔 전세 사기 부부 수익의 핵심은 전세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을 계속 올릴 수 있어야 수익이 남는 구조죠. 비정상적인 수익 구조의 배경엔 저금리 전세 대출이 있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하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거죠. 한국의 기준금리는 2010년대 중반부터 1.5% 수준의 저금리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0.5% 초저금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 전세대출금리도 초저금리가 됐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특례대출을 대규모로 공급했습니다. 청년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특례대출 최저금리가 1.2%밖에 안 됐어요. 전세대출로 1억 원을 받아도 한 달 이자가 1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너도 나도 전세로 갈아탔겠죠. 전세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정보를 빨리 습득하고 거주 이동이 자유로운 20, 30대, 나홀로 가구 갈아타기가 더 빨랐죠. 이런 현상은 동탄 신도시에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전세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세 보증금도 빠르게 올랐고 곳곳에서 매매가를 역전했습니다. 전세 사기 부부는 바로 이 시기 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기로 싹쓸이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금리가 급작스럽게 올랐습니다. 0.5%였던 기준금리는 불과 1년 만에 3.5%까지 치솟았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 정책대출 금리도 따라 뛰었습니다. 전세대출 정책대출 금리가 4.5%, 4%까지 올랐어요. 10만 원밖에 안 하던 이자가 40만 원, 45만 원으로 4배가 된 거죠. 이자가 월세를 넘어서면서 전세 대탈출이 벌어졌습니다. 화성시 전세거래 비중은 2020년 80%에 달했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면서 전세 비율은 급감했습니다. 2024년 1분기엔 50%로 30%포인트가 급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월세 비중은 20%에서 42%로 2배가 됐습니다. 오피스텔 전세 사기 부부의 수법, 무자본 갭투기가 이 시기에 무너졌습니다. 전세금을 올려서 수익을 내야 하는데 전세를 살던 청년들이 월세로 갈아타기 시작했으니까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전세 대탈출이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점, 2023년 4월 1일에 5004호와 7006호의 문자를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동탄 전세 사기 부부는 결국 세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1년 뒤인 2024년 집을 압류했고 경매로 넘겼습니다. 경매는 빚잔치입니다. 집주인에게 돈을 못 받으면 빚쟁이들은 집 처분을 법원에 요구합니다. 집을 강제로 팔게 해서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통상 경매로 넘어가면 가격은 낮아집니다. 집주인이 바보가 아니라면 일단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았겠죠. 하지만 금매로 낮은 가격에 내놨어도 안 팔리니 돈을 못 갚고 결국 경매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별로 좋은 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매 참가자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집이라면 이미 팔렸을 테니 주변 집보다 훨씬 싸지 않으면 입찰하지 않습니다. 수차례 유찰, 입찰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입찰자가 나올 때까지 가격을 낮춥니다. 충분히 낮은 가격이 됐다 싶으면 그때 낙찰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매 과정을 거치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집이 팔리게 됩니다. 낙찰자가 나오면 법원은 돈을 받아 원래 집주인의 채권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걸 경매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최우선 순위는 세금입니다. 다음 순위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권리를 선점한 순서에 따라 순위가 바뀝니다. 금융권이 대출을 해주고 오피스텔의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했다면 금융권이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세입자가 금융권 근저당보다 먼저 입주하고 확정일자 등 절차를 거쳤다면 세입자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안타깝지만 보통 경매주택의 경우에는 금융권의 근저당이 먼저 잡히고 세입자의 권리가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T플레이스의 경우 전세사기범 부부가 내지 않은 세금이 최우선 순위에 있었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이 후순위에 있었습니다. T플레이스는 애초부터 깡통 오피스텔이었기 때문에 경매로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매로 낮아진 낙찰가로 한번 손해를 보고 전세사기범이 내지 않은 세금이 낙찰가에서 지급되면서 이중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문제는 기간입니다. 경매 개시를 충족시킬 조건을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여러 차례 유찰을 거치면서 또 시간이 갑니다. T플레이스 오피스텔 경매는 올해 9월에야 끝났습니다. 처음 문자를 받고 2년 5개월 뒤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손발이 벌벌 떨렸죠. 갑자기 왜 내가 이 집에 이사를 왔을까라는 생각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한동안은 진짜 침대에서 눈 뜨기 싫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전세 자금이 사라졌습니다. 희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인천, 대전, 대구, 서울 등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이 전체 피해자의 75%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빌라, 원룸형 오피스텔 전세 사기가 7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윤석열 정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추모제를 열어줬는데 거기에 쓰인 글귀가 뭐였냐면 전세 사기 피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글귀였어요. 제가 그 글귀를 보고 진짜 막 엉엉 울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었었나 봐요. 주위의 시선은 좀 알아보지 그랬어, 왜 그랬어? 라는 시선이 강했고, 이렇게 기사가 나가면 밑에 댓글들은 다 너네가 잘못한 걸 왜 국가에 해달라고 해? 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거더라고요. T플레이스 오피스텔 5004호와 7006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약 전에 꼼꼼히 살폈습니다. 등기부 등본엔 근저당권 한 줄 없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대항권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습니다. T플레이스 전세 세입자 두 사람은 같은 공인중개사에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범 부부와 한패였습니다. 집주인이 부자라고 안심시키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지만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 전세사기 부부가 자금이 없을 땐 돈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전세사기 공범 공인중개사는 최근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정부는 청년 대출을 저리로 공급하면서 전세 수요를 자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공인중개사와 짜고 청년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LH가 대신 낙찰을 받고 낙찰받은 주택에서 나온 배당금으로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을 회복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전세사기 부부에게 문자를 받은 T플레이스 세입자 2명의 선택이 갈린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5004호 김승진 씨는 특별법상 구제 방법을 선택했고 7006호 이승경 씨는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5004호의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범은 예고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가압류를 걸었고 1년 뒤 경매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2025년 2월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1억 300만 원. 하지만 3회 연속 유찰됐고 가격은 8,2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종 낙찰 금액은 8,200만 원. 김씨 보증금 9,900만 원보다 1,500만 원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낙찰자인 LH는 낙찰 금액 8,200만 원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이 돈에서 전세 부부가 내지 않은 세금을 국가에 주고 남은 돈을 김씨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배당했습니다. 애초 낙찰 가격이 낮았고 전세 사기 부부가 내야 할 세금까지 빼고 나니 수천만 원의 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주인은 전세 사기 범위에서 LH로 바뀌었습니다. 특별법은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피해자인 김승진 씨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된 오피스텔에서 시세의 30% 수준 저렴한 월세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수천만 원의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최초 김 씨의 전세 보증금 9,900만 원에 7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김 씨가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 역시 고스란히 갚아야 할 빚으로 남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생각하는 건 어쨌든 보증금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느냐, 피해 주택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 낙찰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그 회복률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문자를 받은 7006호 이종경 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사회주택 활동가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활동가들의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전세 사기범이 제안한 대로 경매가 시작되기 전 명의를 가져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어차피 깡통주택이 된 집은 매입 비용이 없습니다. 전세금이 곧 매입 가격이거나 오히려 집값이 전세금보다 더 싸니 일단 매입하고 피해를 차근차근 회복하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사기범이 무자본 갭투기를 했다면 우리는 무자본 정상화를 해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집을 살 거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회주택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 명의로 이 집을 인수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이제 물건을 현물로 협동조합에 출자를 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나중에 탈퇴할 때 그걸 현금으로 청산받을 수 있다는 원리를 이용한 게 하나가 있고요. 이름은 탄탄주택 협동조합이었습니다. 7006호 이종경 씨도 협동조합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 씨처럼 동탄 오피스텔 전세 사기 부부 피해자 21명이 협동조합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1억 1,000만 원의 전세고, 그다음에 시가는 1억 원짜리 주택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1,000만 원 정도는 마이너스 갭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깡통 정세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협동조합이 현재 현금 없이 이걸 인수해 왔고, 이분들은 이제 사실은 1억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출자한 물건의 가치는 1억 원밖에 안 되죠. 전세 계약을 새로 맺어야 되는데 그때 전세 계약을 9천만 원에 맺었습니다. 지금 1억 원짜리 집에 이 사람이 9천만 원에 들어와서 사는 게 되는데 1억 원에 대해서도 지금 9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협동조합에 낸 걸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9천만 원은 보증금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1,000만 원은 출자금으로서의 권리가 있어서 최종 1억 원의 권리는 일단 당장은 보장이 된 거죠. 이렇게 동탄 전세 사기 부부의 오피스텔 21채는 탄탄주택 협동조합 명의의 사회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탄탄주택 협동조합의 계획은 전세 보증금을 순차적으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전세를 반전세로 다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었죠. 월세로 들어오는 자금을 모아 피해 전세 보증금을 장기간 상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역시 문제는 돈입니다. 집은 있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줄 돈은 탄탄주택 조합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재난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회복의 당사자로 나섰고 여기에 시민들의 자금이 도움을 준 것입니다.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보급교통사 사회적 경제 쪽의 금융들을 저희가 끌고 와서 이거를 대부분 해결을 했거든요. 사회주택 차원에서 사회주택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을 이쪽으로 좀 투입을 했고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써라라고 주신 걸로. 모인 자금은 24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21명 중 17명은 보증금의 93%를 돌려받았습니다. 조합을 탈퇴한 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그 깡통 전세였던 거랑 비교하면 한 94% 정도 회복을 한 거고 현재 시세 대비는 100% 회복을 해서 현금화해서 드린 거죠. 탄탄주택을 선택한 7006호 이종경 씨는 사건 직후 안정을 찾았습니다. 높은 피해 회복률과 상대적으로 짧은 피해 회복 기간, 탄탄주택이 주목받았던 이유입니다. 경향신문에 일면에 났을 때 재무적인 치료는 94%지만 마음 치유는 100%라는 게 헤드라인이었는데 진짜로 저희들도 마음 치유가 뭐 100%, 120%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33,978명입니다. 탄탄주택 같은 사회주택 모델을 모두 적용하기엔 여러모로 무리가 있습니다. 민간이 나서서 3만 채가 넘는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전환하기엔 물리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정부의 종합적 대책이 보다 촘촘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참여연대가 피해 회복률을 계산해봤더니 7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1억 원이 보증금이었다면 평균 3천만 원가량은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그보다 더 큰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범이 남긴 세금과 빚이 많을수록 회복률은 더 떨어집니다. 특별법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판이 없습니다. 그 같은 피해자라 할지라도 누구는 뭐 20% 정도밖에 회복을 못하고 100% 회복하고 형평성을 사실 좀 맞추는 부분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제 이분들을 이제 좀 구제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사실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최소 보장 방안을 마련을 해달라는 게 피해 회복에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LH가 경매에 참가해 주택을 매수해달라고 신청한 피해자들은 3만 3천 명 중 1만 7천 명에 달합니다. 이 중 LH가 사들인 주택은 13%의 수준인 2,500채에 불과합니다. 경매라는 특성상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경매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배당까지 마치는데 평균 400일, 1년 2개월가량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피해자들은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정한 주거에 시달려야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갑작스럽게 1만 건이나 달하는 물량을 처리할 인원이 부족합니다. 피해를 회복하는데 반드시 경매 제도를 이용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경매를 통하지 말고 공공기관이나 특수목적 법인이 대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붙은 금융권 채권을 인수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금융권은 어차피 빌려준 돈 전액을 보전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저렴한 가격에 공사에 채권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공사는 채권을 확보하고 전세사기범과 주택 양도를 협의합니다. 양도받은 주택을 LH에게 매도해 채권을 처리하고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을 회복합니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다양한 권리관계 때문에 경매가 어려운 주택의 신속한 처리와 피해 회복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애초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최소한 보장하는 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피해자들은 강조합니다. 현재 법은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증금은 가장 우선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바로 최우선 변제금 개념입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순위에 상관없이 집주인이 가장 먼저 변제해야 할 돈이라는 뜻입니다. 보증금을 그 어떤 채권보다 우선해야 최소한의 생존 조건인 주거를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모두를 구제하지는 않습니다. 구제한다고 해서 전액 구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소액 임차인이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의 기준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1억 5천만 원, 동탄 신도시의 경우 1억 4,500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면 단 한 푼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기준이 좀 더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15년도 기준이 8천만 원 이하의 2,700만 원이었어요. 듣는 전문가들도 이건 말이 안 된다. 변호사님들도 어머 진짜?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아무도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 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는 다 개개인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야겠다. 현재는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바꾸겠다고. 탄탄주택과 같은 새로운 회복 방안을 지원할 제도 마련도 필요합니다.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매입을 하고 그럼 그 축대로 가야 되면 굉장히 정부가 해야 될 큰 역할,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역할은 여기에 있을 수 있고 보조적으로 사실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훨씬 더 신속하고 빠르게 갈 수 있잖아요. 일상 회복이 빨라지는 거니까 이게 경쟁 관계고 뭐가 더 우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피해 보증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장기간 환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만기의 여유가 있고 이자가 저렴한 공공기금 성격의 자금이 들어야 합니다. 반전세 전환할 정도 돈이면 됩니다. 처음에 인수할 때는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요. 취등록세 좀 낼 정도 돈하고 반전세를 전환할 돈이 들어오는데 말씀드렸듯이 선순위 시권이스는 조금 더 많이 들어와서 좀 더 천천히 나갈 줄 돈, 어떤 이런 기금 성격의 돈이 들어와서 있어주면은 그럼 뭐 1억 원짜리 이 전세 피해자 100명이 있으면 10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0억 원만 있어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전세 피해자들은 낮은 보증금 회복률과 긴 경매 절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제 뭐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뭐 LH에서 매입을 통해서 회복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상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았나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한 새로운 회복 방안도 필요합니다. 분노. 그러니까 그 분노는 전세 사기 꾼들에 대한 분노와 의도를 갖고 우리 사회에 이 전세 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 구조, 주택 정책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막 수시로 신음처럼 막 전세제도 자체를 어떻게 손배울 것이냐 장기적 과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은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라는 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전세가율을 최소한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법적 장치가 사실상 아직도 법안이 발의가 되지 않았다는 게 사실 굉장히 안타깝다고 좀 보고 있고요. 반복될 수 있는 상황, 여전히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입법이 좀 추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